안녕하세요. 합격의 정설에서 정을 담당하고 있는 법규 정태상 평가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2차 법규 스텝 1이라고 제가 넘버링을 해놨는데 기출문제 해설 강의입니다. 기출문제를 가지고 문제 분석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어떤 쟁점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배우고 대충 한 최근 10년도 그리고 플러스 과거 기출 우리 34회까지 출제가 되었죠. 과거 기출문제들 중에서 현재 시점에도 풀어볼 의의가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만 좀 발췌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느껴지는 게 있겠죠. 이것만 공부하면 되는구나. 내가 앞에서 기본 강의 때 배웠던 그 쟁점들이 이렇게 문제화 되는구나. 그렇다면 여기만 암기를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 부분은 내가 실제로 사안포섭까지 할 줄 알아야겠구나. 아무튼 그런 강약 조절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다시 기출문제를 가지고 기출문제를 해설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기출문제를 컨텐츠 삼아서 문제 분석하는 요령을 배우고 답안지 작성하는 그런 목차 잡는 그런 것들을 배우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나아갈 공부 방향을 설정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무튼 그런 게 우리 강의의 목적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강사 소개 간단하게 하면 저는 정태상 평가사고 30기 합격입니다. 30기 2019년에 합격을 했어요. 경력상은 고려대학교 졸업했고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했는데 제 지도 교수님은 법학 박사님 밑에서 2년 동안 배웠고 학부생들, 대학원생들, 서울대 법대 친구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채점하고 했습니다. 제 지도 교수님은 홍땡땡 교수님, 홍준영 교수님이라고 간평 출제로 3번 들어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 밑에서 2년 동안 배웠다. 그리고 교수님 밑에서 채점 기준을 받아가지고 학부생들 채점을 해줬다. 아무튼 그 정도. 그리고 제가 법학 전공이라고 해놨는데 사실은 부전공입니다. 부전공인데 이제 졸업장에는 이렇게 있으니까 적어놨어요. 그리고 수험 관련해서는 30회 동차로 합격했고 법규는 67.5점으로 합격했고요. 그리고 과거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행시 공부를 좀 했었고 그때 다른 과목을 못해서 떨어졌어요. 제 전공인 행정학을 못해서 떨어졌는데 행정법은 잘했던 것 같습니다. 69점, 71점. 제 주변에 저보다 잘하는 사람 못 봤고요. 자랑은 조금 할게요. 그렇고 조금 특이한 거는 과외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30회 합격인데 제가 사실 1차를 한번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회사 다니면서 1차를 한 2달 했나? 그래서 이제 경제학도 있고 행시할 때 옛날에 했으니까 좀 자신을 가지고 1차 2달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2차랑 병행을 하면서 이런 거 있죠. 이런 객기 부리시면 안 됩니다. 학원론 공부를 위해서 2차 이론을 공부한다? 저처럼 피워올 수 있어요. 아무튼 학원론은 1차는 1차대로 2차는 2차대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하나라도 확실하게 하고 가시길 추천드리고 아무튼 제가 충격을 받았죠. 그래도 내가 공부를 좀 했는데 어떻게 1차를 떨어지나. 그래서 충격을 받고 회사를 그만두고 30회를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법규 과목이 제가 생각할 때 나의 효자 과목인데 공부하기 너무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뭘 하면 되는지는 알겠는데 하기가 싫어가지고 어떻게 나를 동기부여를 시킬까 생각을 해보니까 남들한테 돈 받고 과외를 하면 내 스스로 채찍질을 해서 어떻게든지 꾸역꾸역 하지 않을까. 서브노트 정도 만들고 기출 문제 분석도 하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거의 최저시급 받고 과외를 4명을 하다가 어떻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한 10명 좀 넘게 수험생인데 동차생인데 과외를 해가지고 합격생이 좀 나왔습니다. 제가 30회 합격이지만 30회 제 동기 10명, 9명? 저까지 하면 10명, 31회, 32회, 33회까지도 거의 각 기수별로 10명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튼 그렇다. 좀 특이사항은 없고 제 자랑하는 영상 따로 있으니까 다른 영상에서 제 자랑 엄청 많이 하거든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아무튼 매 기수별로 한 10명씩은 합격생이 나왔던 것 같다. 그리고 그분들 거의 한 2년차 합격생들이 많았던 것 같고 생동차도 2명 있었습니다. 아무튼 가르치는 경력은 좀 오래됐다. 그리고 저 스스로 제가 고득점 한 거는 좋죠. 근데 제가 가르쳐서 드렸던 분들도 나름대로 다 50점 후반, 60점 초반, 그리고 가장 높았던 분이 33회, 33기에 전체 차석을 하셨던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법규 60, 저랑 동점이면 똑같나? 67.5점인가? 다른 데서
현재 다른 학원에서 뭐 강의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분도 있고, 네. 그리고 32회 전 30 몇 기지 그분이? 31기인가 32기인가 전체 수석하신 분도 제 수업을 듣고 합격하신 분이 있고, 아무튼 그렇다. 나름대로 저도 제가 가르쳤던 분들도 나름대로 좋은 결과를 받고 합격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 자랑 너무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강의 순서. 강의는 우린 이제 총 10회차로 구성이 됩니다. 오늘이 1회차고요. 자, 3교시 3시간짜리인데 1교시, 2교시, 3교시. 이번 시간 오늘 1회차의 강의 순서예요. 1교시는 우리의 기출문제 해설 강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 접근 방향을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2교시에서는 문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교시에서는 2교시 때 배웠던 방법들을 실제 문제에 적용을 해서 우리 기출문제 중에서 딱 좋은 회차가 있습니다. 29회 1번 문제가 있거든요. 아무튼 실제 문제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렇게 하고 34회 가장 최근에 있었던 34회 문제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고 숙제를 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 이렇고요. 시작할게요. 1교시. 일단 우리 기출문제를 제가 이제 34년도치를 전부 다 분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보다 보면 5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전 사실 이렇게 막 유형 분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유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할 때는 좀 분류하고 하면 좋긴 하죠. 5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이게 우리 간평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법학 시험에서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옛날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행정고시, 뭐 외무고시 가릴 거 없이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간평에만 있는 특이한 유형도 있고, 그래서 5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5가지인데 첫 번째,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문제가 있어요. 네. 어떤 뭐 처분이겠죠. 보통은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 판단하라,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는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해봐라. 아니면 이 사람이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검토해봐라. 라고 물어보는 위법성 판단 문제. 첫 번째입니다. 법학시험의 가장 근본이죠. 근본. 너무나 당연하죠. 누가 이런 행위가 있었는데 그 행위가 위법인지 아닌지 판단해보라라고 하는 건 법학에서 가장 당연한 기본 문제고요. 이게 다른 시험에서는 이 첫 번째 유형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다행히도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고득점 하기도 힘들고 공부할 것도 많아요.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간평 시험에서는 의외로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나오긴 나오죠. 나오긴 나오는데 아무튼 비중이 떨어져요.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는 두 번째.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사람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라. 그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해라. 라고 물어보는 게 간평 시험 특유의 문제 유형이에요. 다른 시험에서는 없습니다. 이거 당연하죠. 이거는 우리는 보상 법규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데 다른 뭐 행정고시에서 일반적인 행정법을 다루는데 보상 정말 마이너 중에 마이너 쟁점이란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다른 시험에서는 거의 없는 우리 간평에서는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유형의 문제입니다. 여기가 가장 노다지예요. 우리는 여기에 가장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권리구제 수단을 묻는 문제. 권리구제 수단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수단이죠. 구제 수단.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을 설명하라. 이것도 첫 번째랑 마찬가지로 이제 법학 시험의 가장 근본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소송을 한다면 무슨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되는지, 민사를 제기하면 되는지, 뭐 형사소송, 형사고발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판단해봐라. 라고 묻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근본 쟁점이지만 우리 시험에서도 굉장히 빈출 쟁점이고, 그리고 이거는 거의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약술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마지막 약술을 제가 따로 빼놨지만 권리구제 수단은 결국은 약술로 빠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처음부터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초짜들은 3번, 5번에 3번, 5번부터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가장 점수를 많이 득점할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이에요. 약술 문제는요. 일단 첫 번째,
위법인지 아닌지 판단해라는 문제는 고득점 하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잘 적어도 뭐 100점 만점에 저도 제 경험적으로 아무튼 100점 만점에 한 70점 받으면 거의 진짜 턱밑까지 득점한 거예요. 그 이상 받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약술 문제는 쓰면 쓰는 만큼 득점을 할 수 있어요. 단적인 예로 제가 30회 합격이죠. 제가 그때 문제 4번이 10점짜리 약술이었는데 제가 한 페이지 조금 넘게 썼나? 그렇게 쓰고 8.5점을 받았습니다. 약술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적지도 않았어요. 10점짜리 문제는 우리 통상적으로 우리 간평에서 우리 간평식 계산 배점 방법이 있죠. 저는 참고로 이런 걸 싫어합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안내를 드릴 건데 100점 100점에 우리 한 권 우리 답안지 실제 시험장 들어가 보신 분은 알겠지만 16페이지예요. 100점에 16페이지 한 권을 주고 더 쓰고 싶으면 더 쓰게 하거든요. 아무튼 참고로 이제 저의 이제 과거에 저의 지도를 받으셨던 분들은 제일 적게 적으신 분이 19페이지. 저도 19페이지 적었고 아무튼 가장 많이 적으신 분 24페이지 적으신 분도 있었고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이 페이지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이 적을수록 좋긴 해요. 이거는 제 지도 교수님 비결입니다. 일단 이제 다음에 천천히 설명드리고 일단 16페이지가 기본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분량 페이지 수 이거는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신림동에서 통용되는 겁니다. 10점당 1.6페이지예요. 100점에 16페이지니까 10점당 한 페이지 반 정도를 적어야 된다라는 게 신림동에서의 통용되는 국룰이잖아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10점짜리 제가 지금 아까 제 자랑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제가 10점짜리 약술 문제인데 8.5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한 페이지 적고 조금 한 3, 4줄 더 적었나? 그렇게 적고 8.5점을 받았거든요. 왜냐면 약술에서 묻는 걸 제가 빠짐없이 다 적었기 때문에. 교수님이 약술은 말 그대로 이제 서술하는 건데 설명하는 건데 설명할 거 다 했으면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권리구조 스탄 묻는 이 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단이 이거는 조금은 들어가요. 어떤 판단이 들어가냐면 이 사람이 주장하는 권리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공권이라면 공적인 권리라면 뭐 행정소송으로 가야 되고 뭐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제일 이제 처음에 방향성을 잡는 데는 판단이 들어가지만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진짜 알고 있는 거 다 쓰면 되거든요. 물론 이것도 핀트가 있습니다. 약술 문제도 잘하는 요령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아무튼 이래서 약술 문제는 적으면 적는 대로 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성비 있게. 우리는 합격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가성비잖아요. 효율성이잖아요. 적게 공부하고 고득점에서 합격하고 그렇게 하기를 목표로 하시잖아요. 누구도 3년차, 4년차, 5년차가 되고 싶지 않잖아요. 아무튼 그렇다면 제 말을 믿으신다면 약술 문제부터 공략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말 시간이 없으신 분은 정말 약술 문제만 진짜 약술로 나올 수 있는 것들만 빠방하게 딱 챙겨가셔도 명가락은 기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점이 9월이죠. 뭐 내년까지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로 제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세 번째 권리구조 수단을 묻는 문제고 결국은 이 사람이 주장하는 권리가 있어요.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권리. 예를 들어 내 땅이 수용당했다. 아니면 나의 자녀지가 내 땅이 수용당함으로 인해서 내 땅이 자투리 땅이 되었는데 그 자투리 땅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해달라. 또는 행정청이 나에게 위법한 처분을 했으니까 그 처분을 좀 없애달라. 뭐 그런 식으로 처분으로 인해 침해당한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죠. 권리가 항상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답안지에다가 그 권리가 어떤 권리인지 설명하고 그 권리에 매칭이 되는 구제 수단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웬만한 건 법조문에 다 있기 때문에 법조문이 중요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아무튼 그렇고 이것도 다른 시험에 잘 없는 우리 간평에서만 나오는 불이타로 종종 나오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불의타라고 하죠.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건 거의 다 항상 판례를 베이스로 최근에 판례 좀 특이했던 판례들 가지고 좀 변형해서 문제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큰 문제로 나오진 않는데 주로 10점짜리로 나옵니다. 34회에도 또 나왔었죠. 아무튼 순수 판례 베이스 문제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공부를 통해서 모르는 판례가 적어도 이제 모든 판례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들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판례는 없어야 돼요. 학원에서 알려주는 판례는 모두 알고 있어야 되고 저도 이제 판례 강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틈틈이 제가 이제 따로 보강처럼 무료로 열어드리는 그런 판례 특강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 유튜브에도 제가 쇼츠 형태로 해드릴 겁니다. 아무튼 모르는 판례는 없어야 된다. 특히 초짜들 뭐 1년차 이제 초시생 아니면 2년차 분들이 모든 판례를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다년차들만큼 구석구석 있는 것 같이 공부하는 거는 너무나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것만 하면 되는데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하는 건 그 이상으로 하실 시간과 에너지가 있다면 실무하세요. 우리 간평은 일단 실무 명가락부터 시작하는 거 아시죠? 최종적인 합격은 법규로 합격을 합니다. 왜냐면 법규는 가장 정직한 과목이기 때문에 요령을 알고 정확한 방향으로 쓰기만 하면 법규에서 꽈락은 나오지 않아. 근데 실무에서 꽈락 나오죠. 이론에서 꽈락 나오죠. 아무튼 너무 범위를 넓히시지 마시고 이런 거 있습니다. 뭐 판례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운다. 뭐 판례 번호까지 외운다. 그런 분들 계시는데 오버입니다. 판례 번호까지 외워서 고득점 하신 분 분명히 있죠. 저도 그런 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효율적인 방법일까? 그리고 그분들이 판례 번호를 적었기 때문에 고득점을 했을까? 아니죠. 그분들이 판례 번호를 적을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미 고득점을 할 실력이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득점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튼 순수 판례 베이스 문제는 사실은 다년차들이 잘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성비 있게 한다면 우리 초짜들도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약술 문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 유형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우리 기출 문제들을 보면 이거는 이런 유형의 문제구나. 이건 이런 유형의 문제구나. 라고 나름대로 분류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나중에 기출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짜집기를 해서 이 유형별로 문제를 따로 모아 드릴 거예요. 아무튼 그때 우리 수업 말미에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바로 가볼게요. 첫 번째 유형의 문제. 행위 위법성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런 문제는요. 고득점 하려면 우리는 항상 목적은 고득점이잖아요. 법조문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 간평 공부하시는 분들이 조금 간과하는 게 있는데 법조문을 너무 안 쓰세요. 네, 이거는 법규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보상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법조문을 안 적고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나? 아무튼 법조문을 가지고 푸셔야 돼요. 행위가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라고 하는데 자, 다시 보세요. 위법성이에요. 그 행위가 법을 어겼는지 법을 지켰는지를 판단하라고 하면 우리의 판단 기준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건 법조문이죠. 법조문에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적절한 것 같은데 법조문 가지고 조금 애매한데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튼 우리의 위법성의 판단을 할 때 판단 기준은 항상 최초의 판단 기준은 법조문. 근데 법조문 가지고 딱 명쾌하게 해결이 된다면 출제가 되지 않겠죠. 어지간하면 조금의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그리고 이제 판단의 여지가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된단 말이죠. 그럴 때 두 번째로 쓸 수 있는 게 판례입니다. 법조문을 봤을 때 조금 애매한데 싶을 때 우리 판사님들께서 내가 판단해줄게 그 애매한 쟁점에서 여기는 이렇게 판단하면 돼 라고 판사님들께서 우리 이제 경험과 학식과 이런 권위까지 모두 두루 갖추신 오피셜한 권위를 가진 판사님들께서 판례를 만들어 주시면 법조문만큼 파워풀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우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컨텐츠잖아요. 판례. 아무튼 학설은 제가 뒤에 적어놨는데 상대적으로 후순위라고 해놨죠. 아무튼 학설은 좀 뒤로 미루셔도 됩니다. 일단 우리는 고득점 하고 싶으면 법조문이랑 판례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아는 거 나왔다고 무조건 다 갖다 바르시면 안 되고 내가 아는 것 중에서 해당 문제랑 관련이 되는 것만 적절하게 끄집어내서 적으시면 됩니다. 아무튼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학설은 아예 안 적으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예 공부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시험 범위에서 학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행정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수님들끼리 막 논의가 오가고 학술 대회에서 뭐 이제 교수님들끼리 저도 이제 교수님 따라서 학회 같은 데 자주 따라다녔죠. 가봤죠. 이제 교수님들께서 이제 막 싸우십니다. 아무튼 그런 쟁점이 있는 반면 우리 쪽은 그런 쟁점이 교수님들의 관심 분야가 아니에요. 학설도 교수님들이 관심 있어야 학설이지. 우리는 관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과감하게 학설 아예 공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좀 중요한 유명한 학설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챙겨가고 모든 쟁점마다 학설을 챙겨가는 건 저는 글쎄요. 시간 남으면 하시는데 저라면 그 시간에
실무하겠습니다. 아무튼 고득점을 하고 싶으면 학설도 잘하면 좋지만 기본적으로 법 전문가 판례를 적절하게 쓰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참고사항, 법학시험의 기본형이지만 우리 간평에서는 출제 빈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참조 조문을 최대한 활용해야 돼요. 특히 이거는 이런 문제는 만약에 나오면 큰 문제, 최소한 20점짜리 문제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참조 조문이 거의 무조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보상법에 있는 법조문 잘 최대한 활용하시고 플러스 참조 조문이 나왔다면 일단 참조 조문을 읽어보셔야 돼요. 이 조문을 왜 줬을까? 왜 제시를 했을까? 허투루 제시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참조 조문이 있으면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연결을 해보시고 그래야 고득점이 가능하다. 근데 만약에 고득점이 목표가 아니고 적당히 이제 한 50점 초반 그렇게 해서 그냥 명가락하고 적당한 점수를 받아서 뭐 예를 들면 실무 고수 뭐 이런 분들 있죠.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이 실무 고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년 시험장이 들어가는 7월에 고수가 돼 있으시길 바래요. 아무튼 그런 분이라면 50점 아니지. 그런 분이라면 오히려 법규 고득점 법규에 투입을 해가지고 법규 고득점 하셔야죠. 아무튼 다시 우리가 초짜들이라면 고득점은 너무 사치고 50점대만 받아도 좋겠다 하시는 분이라면 참조 조문은 진짜 참고만 하시고 내가 알고 있는 기본 우리 3법 있죠? 그 3법은 최대한 활용하셔도 괜찮긴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제 효율적으로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 범위를 수험 범위를 너무 넓히면 안 돼요. 컨텐츠를 최소화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단단하게 꽉 채워서 공부를 해가지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걸 공부했는데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거 없는 것보다는 남들보다 절반 60%밖에 안 했지만 적어도 그 60% 안에서 출제가 되면 무조건 고득점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오히려 합격에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위험하죠. 이런 거는. 근데 법규에서는 가능합니다. 왜냐면 나오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범위를 딱 좁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좁혀 드리는 건 제 내피셜이 아니고 우리 기출문제 보면 딱 좁혀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오는 것만 나오거든요. 아무튼 여기까지 첫 번째 타입의 문제.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문제고요. 이 유형의 문제를 푸는 거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행위. 일단 행위가 문제에서 나오거든요. 행위가 나오면 그 행위의 법적 성질을 먼저 판단해요. 법적 성질을 판단을 해보면 법적 성질이라고 하면 처분이냐 아니냐. 처분성이라고 할게요. 처분성 그리고 기속, 재량. 기속이냐 재량이냐 뭐 이런 걸 법적 성질이라고 합니다. 그 행위의 법적 성질에 따라서 위법성의 판단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속행위라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문제에서 내가 사실관계를 보니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행위는 뭐 건축 허가다 라고 한다면 그 행위가 기속이라면 자 기속행위가 뭔지 아시죠 다들? 기속행위가 뭐죠?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되는 거. 행정청은 법에 나와 있는 거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위법한 결과가 되는 행정청에게 자유가 없이 무조건 법대로 해야 되는 게 기속행위잖아요. 반면 재량행위라는 건 법에서 정해놓은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행정청이 자유롭게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재량행위죠. 아무튼 만약에 그 처분이 기속행위라면 기속행위의 위법성 판단은 간단합니다. 법조문, 성문법이에요. 성문법. 법이라고 할게요. 성문법. 성문법 법조문 딱 갖다 들이대고 법대로 했네 안 했네 고스란히 이걸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어요. 뭐 헌법까지 포함하는 거죠. 네, 다시 행위의 법적 성질을 따져봤더니 기속행위라면 성문법만 가지고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 반면에 재량행위라면 재량행위 뭔지 아시죠? 법에서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 행정청에게 자유가 보장되는 것. 그게 재량행위인데 재량행위가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애초에 재량행위의 개념 자체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유가 보장된다잖아요. 그러면 어지간해서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일 거란 말이에요. 성문법만 가지고는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등장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일반 원칙. 일반 원칙 아시죠? 뭐 비례 원칙, 신뢰보호 원칙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등장하는 게 일반 원칙입니다. 재량행위는 일반 원칙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뭐 이거 이외에도 더 있어요. 뭐 재량 일탈 남용과 관련해서 뭐 있지만 그런 거는 이제 사실은 출제되긴 어렵고 거의 일반 원칙 가지고 비례 원칙이라든지 뭐 자기 구속 뭐 그런 거 있죠. 아무튼
다시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행위의 법적 성질이 재량 행위라면 당연히 성문법도 고려를 해야 되죠. 법에서 정해놓은 테두리를 넘어섰냐 넘어서지 않았느냐를 먼저 판단하고 테두리를 넘어서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는 일반 원칙 같은 걸 가지고 재량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행위의 법적 성질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유형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일단 문제에 주어진 행위가 어떤 행위가 있는지를 보고 그 행위들 중에서 핵심이 되는 행위가 뭔지를 판단한 다음에 행위의 법적 성질을 판단하고 그 성질에 따라서 위법성 판단을 다르게 해야 된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진짜 근본이 되는 법학의 근본이 되는 유형의 문제예요. 그리고 어렵고 고득점하기 어렵고 잘해도 고득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신 초시 2년차라면 너무 욕심 부리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다른 문제에서 고득점 하면 되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약술 문제 고득점 하면 된다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보상 여부 판단하는 문제. 이거 쉽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고득점을 노려야 돼요. 법조문의 요건을 정확하게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 우리 보상 여부를 묻는 문제는 당연히 우리 보상법이죠. 우리 시험법인 3법이죠. 보상법이랑 평가사법이랑 부공법. 그 중에서도 우리 보상법이 가장 사실은 범위가 넓죠. 공부할 게 많죠. 주로 이제 과거의 기출을 보면 보상법이 한 60%, 70%까지 나오고 나머지 입법이 좀 이제 자투리처럼 나오기도 했었는데 요즘의 트렌드는 거의 한 4대 3대 3, 5대 3대 2 그 정도로 보상법의 비중이 조금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는 보상법, 토지보상법이라고도 하고 공익사업법이라고도 하죠. 저는 공익사업법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공익사업법에서 법조문이 많잖아요. 1조부터 99조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행령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고 거기에는 요건을 일단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고 계셔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몇 개 안 돼요. 실제로 우리가 요건을 알아야 되는 거는 70조부터 한 이거는 77조 조금 더 범위 넓히면 80조까지 한 요 정도. 법조문에서는 우리 공익사업법에서는 한 요 정도 나와 있는 요건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거는 시행령에도 몇 개 안 됩니다. 39조라든지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게 좀 있죠. 시행규칙에 2조부터 몇 개 있어요. 아무튼 법조문 근데 토탈 해봤자 한 30개 될라나? 우리 법, 명칙 다 해봤자 한 30개, 한 40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요건은 40개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게 근데 이 정도는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게 법규에만 쓰는 게 아니라 실무에서도 쓰잖아요. 실무 공부에도 도움이 된다 생각하시고 법조문에 있는 요건을 일단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보상법은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토지의 수용과 공익 사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공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타인의 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를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보상은 적절하게 해줘야 되고 아무튼 그게 이제 우리 광복 이후에 계속 있어왔던 역사적으로 이제 수십 년 동안에 이제 수많은 이제 피눈물을 딛고 수많은 분쟁을 딛고 현행 공익사업법이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법입니다. 토지 수용, 보상 얼마나 이제 구미가 땡기는 이야기겠어요. 모든 국민들도 심지어 이제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들 보상하면 갑자기 눈이 크게 떠지십니다. 저도 이제 현장 가서 이제 크게 이제 고생하는 적이 있었는데 시골에 아무튼 됐어요. 다음에 이제 여유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아무튼 우리 법조문이 굉장히 완성도가 높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행시도 공부하고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했잖아요. 법학을. 우리 법만큼 공익사업법만큼 법조문이 완성도가 있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적어도 보상법에 한해서는 법조문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물론 판례도 같이 따라봐야 되지만 판례도 법조문에서 약간 확장된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법조문을 잘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 법에 나와 있는 요건을 갖췄다면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법에서 정해져 있는 요건을 갖췄는데 보상을 안 해준다? 난리 나겠죠. 우리 국민들 굉장히 이제 적극적이고 정열적이신 분들이잖아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소송하고 저도 얼마 전에 아무튼 소송에 껴가지고 아무튼 다음에 말씀드리고 법조문의 요건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이게 안 되면 나머지 판례, 학설 아무리 해봤자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접종문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이 문제는, 이런 보상 여부를 묻는 문제는 판례가 변형돼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역사적으로 우리 기출문제를 보면. 그래서 주로 판례 변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배경이 되는 판례의 결론을 알고 있으면 좋아요. 대부분 실제 판례 베이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약간의 판례 결론을 알고 있다고 했을 때 오히려 긴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그 결론 그대로 내는 경우도 있지만 살짝 핀트를 틀어서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만약 출제위원이라면, 저는 좀 까탈스러운 성격이라서 저라면 살짝 틀어서 낼 것 같거든요. 아무튼 특히 우리 시험은 점점 난이도도 올라가고 있고, 과거에 비해서 우리 출원자 수도 굉장히 몇 배가 되었고, 다들 잘 한다고 알고 있을 것이고, 교수님들도 알고 계실 것이고, 상인공도 알고 있을 거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저라면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저라면, 제가 출제위원이라면 살짝 판례 결론에서 살짝 핀트를 틀지 않을까 그랬는데, 살짝 틀었을 뿐인데 진짜 기존의 판례 그대로 갖다 바르는 결론을 쓴다? 그러면 교수님 눈에서는 여기는 오피셜입니다. 제가 지도 교수님과 과거에 들은 바에 따르면 그런 경우에 빵점 주신다고. 제 지도 교수님은 엄청 엄하신 호랑이 교수님이요. 본인은 학부생이 그런다 그러면 무조건 빵점 주라 그랬어요. 내가 판례를 살짝 비틀었는데 그냥 종전 판례들 그대로 갖다 바른다? 그럼 빵점 주라고 하셨을 분이 있는 정도로 교수님들 그런 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아무튼 결론을 알고 있되 그거 갖다 바르는 식으로는 하지 마시고 문제에 맞춰서 조금 변형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요령을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판례 문제가 나왔는데 변형이 되었을 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것이고, 참고사항, 간평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특히 10회, 10몇 회, 20몇 회 초반 이럴 때는 거의 한 절반은 거의 보상 여부 판단하라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최근에는 보상법의 비중이 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여전히 가장 높은 출제 빈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초심자도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다만 암기를 좀 많이 해야 되죠. 관련 법령을 완전히 숙지하고 있다면 초심자도 고득점이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약술 문제를 이제 내가 충분히 잘할 수 있겠다 싶다면 이제 우리가 건드려야 되는 게 보상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 이 문제를 좀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타입의 문제로 가볼게요. 세 번째 타입은 권리구제 수단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아까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구제받고 싶어하는 권리가 무조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결국 뭐가 억울한 거냐? 결국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어떤 스테이터스에 도달하고 싶어 하느냐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캐치를 해야 돼요. 아는 쟁점이 나왔다고 흥분하지 마시고 냉철하게 판단해서 이 사람이 지금 구제받고 싶어 하는 권리가 결국 돈 더 받고 싶다는 거 아닌가? 네, 그런 거. 그 권리가 뭐냐를 먼저 캐치를 하고 그 다음에 구제 수단, 주로 소송이라든지 그런 걸 말합니다. 구제 수단으로 이어지거든요. 권리가 뭐냐에 따라서 수단이 달라지게 돼요. 논리적 연결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거는 숙달되면 가장 안정적으로 고득점이 가능한 유형이에요. 결국 최종적으로 약술에 가깝거든요. 근데 논리적 연결을 보여주냐 보여주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진짜 내가 엄청 약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거의 한 4-5페이지를 쏟아냈는데 의외로 반타작은 합니다. 반타작은 하는데 아무튼 생각만큼 고득점은 못할 수 있어요. 20점짜리에 내가 거의 한 4-5페이지를 썼는데 10점밖에 못 득점하는 그런 경우도 그런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저도 이제 수많은 수험생들을 거의 저를 거쳐간 분이 거의 한 1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40명 정도 합격했으면. 아무튼 그 논리를 제가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복기도 하고 답안 써서 저한테 제출하라고 하면 제가 채점도 해드리고 하는데 가끔씩 보면은 자기는 거의 한 4-5페이지 썼다. 선생님 저 24페이지 쓰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그분 49점 득점하시고 아무튼 그런 분이 있어요. 왜냐면 쓰긴 많이 썼는데 틀린 얘기를 쓴 것도 아닌데 논리적 연결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볼게요. 아까 우리 첫 번째 유형의 문제 기억나시나요?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라는 문제. 행위의 위법성 판단하라는 문제도 논리적 연결이 필요합니다. 행위의 법적 성질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성질에 맞는 법적인 판단 기준을 찾아내고 그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는 것. 네. 그게 논리적 연결이거든요. 답안지 보여줘야 됩니다. 교수님한테 어필해야 돼요. 단순히 내가 외워서 갖다 바르는 식의 암기해서 암기한 거 쏟아내는 식의 교수님들이 말하기에 소위 이제 신림동식 고시촌 답안이라고 합니다.
고시촌 답안식으로 하면 많이 적고 정답을 맞췄는데 고득점 하지 못하는 수도 있어요. 하지만 논리적 연결을 보여주기만 하면, 보여주는 신용만 해도 교수님들은, 왜냐면 그런 걸 잘 안 보여주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보여주는 걸 힘들어 하거든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논리적 연결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설퍼도, 조금 다른 걸 충분히 적지 못해도, 약수를 조금 적게 해도 연결만 있다면, 연결만 보여준다면 교수님들이 좋게 판단하거든요. 아무튼 이것도 제 내 피셜이 아니고 이건 교수님 피셜입니다. 네. 아무튼 여기서는 어떤 논리적 연결이냐, 권리의 법적 성질. 권리의 성질이 어떤 성질이냐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때 어떤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지가 연결이 됩니다. 공권이냐 사건이냐. 권리라고 하면 크게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공권이라면 행정소송, 사건이라고 하는 건 뭐 사인들 간에, 프라이빗한 자들 간에 뭐 그런 권리들. 만약에 이 사람이 구제받고 싶어하는 권리가 사건이라면 뭐 민사소송으로 가게 될 것이고요. 공권이라면 행정소송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공권이라면 우리는 이제 사건은 거의 안 나옵니다. 우리 시험은 행정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거든요. 공권이라면 크게 또 두 가지입니다. 처분으로 인한 권리. 다시 바이 처분이라고 할게요. 원래는 없었는데 처분으로 인해서 권리가 발생했다. 또는 원래는 그런 침해가 없었는데 처분으로 인해서 권리 침해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상고소송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처분으로 인해 생긴 게 아니고 원래부터, 바이 법조문, 법률이라고 할게요. 법률이라고 하는 건 이 상문법을 말합니다. 헌법, 그리고 우리 공익사법 같은 법률, 법조문에 명시가 되어 있는 권리라면 그 권리, 네, 아무튼 이런 경우에는 결국 이제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당사자 소송으로 가게 되거든요. 다시 이런 건 형성권이라고 하고요. 법에서 정해놓은 권리, 그리고 법에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무조건 그 권리를 침해하지 말고 보호해줘라 라고 규정되어 있는 게 형성권이라는 건데, 이런 형성권이라면 당사자 소송, 뭐 추가로 뒤에 쭉쭉 더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다시 논리적 연결을 보여주라고 했죠. 그 논리적 연결이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고 권리의 법적 성질을 먼저 밝혀주고, 그 권리의 성질이 공권이라면 그 공권 중에서 처분으로 인해서 생기는 권리이냐, 아니면 애초에 법률로 인해서 애초부터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소송의 형태가 달라지게 된다. 네, 이 과정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결국 성질을 보여주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순서대로 목차를 잡아서 목차를 잡아서 답안지를 쓰는 게 곧 논리적 연결을 보여주는 겁니다. 답안지에다가 이제 한 마디씩만 더 첨언을 하면 되는 건데, 그건 다음에 내시 답안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 숙달되면 가장 좋다. 그리고 결국 이제 구제받고 싶어하는 권리가 뭐냐를 우리가 캐치를 해내야 되거든요. 우리 문제지를 보면 이제 꽤 이제 볼륨이 있잖아요. 읽어야 되는 텍스트가 많은데 그 중에 우리가 쏙쏙쏙 사실관계를 쏙쏙쏙 빼가면서 잘 읽어야 됩니다. 결국 이 사람이 주줄줄 뭐라고 자기의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를 보려면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건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요령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시간을 세이브해서 최대한 답안지를 쓰는, 사실 문제 분석하고 이런 시간을 최대한 세이브를 하고 답안지에다가 답안지 분량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요령 있게 헛손질 하지 않고 뭐 하다가 목차 잡고 하다가 손이 멈추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제가 나중에 따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세 번째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네 번째 유형의 문제는 순수 판례를 배경으로 하는 문제입니다. 순수 판례 배경으로 하는 문제는 진짜 이거는 공부량으로 승부하는 수밖에 없죠. 정확하게 판례를 인용하고, 근데 아무리 판례 베이스라고 하더라도 그 판례가 나오게 된
이유 이제 근거라고 할게요. 근거가 된 법령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참조 조문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아무튼 그래도 관련 법령을 활용하는 게 고득점으로 가는 길입니다. 판례 베이스라는 문제라고 해서 판례만 가지고 문제 푸시면 안 됩니다. 관련 판례의 검토, 사안의 해결 그렇게 가셔도 되는데 관련 법령을 쓴다면 곧바로 이제 우리 답안지 클래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남들과 뭐 사실 우리 이제 수험생들 다들 열심히 하시잖아요. 상향 평준화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지간하면 모르는 판례가 없는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가끔씩 뭐 33회처럼 이제 정말 생소한 판례도 나오기도 하지만 아무튼 어지간하면 남들이랑 이제 학습량은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수렴이 될 거란 말이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점수를 더 받고 싶다면 관련 법령 활용입니다. 남들이랑 차별화를 둘 수 있는 거는 법조문이에요. 네. 근데 참고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순수 판례잖아요. 만약 그 판례 내가 모르는 판례가 나왔다면 아예 안 푸는 게 풀지 말지. 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예 풀지 않는 게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순수 판례로 나오는 건 주로 10점으로 나오거든요. 10점. 10점짜리 문제에서 아등바등 해봤자 모르는 판례인데 2, 3점 득점, 2점, 3점 득점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잘 적어도 2점, 3점, 4점 이상 득점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진짜 딱 한 2점만 득점하고 10점짜리지만 나 한 2, 3분, 3, 4분 투입해가지고 진짜 최소한의 득점만 하고 나머지 다른 문제를 열심히 약술 문제 열심히 하면 오히려 그게 효율적일 수 있잖아요. 아무튼 정말 내가 처음 보는 판례라고 느끼면 빠르게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예 안 푸시는 게. 근데 아예 그렇다고 이제 예를 들어 보세요. 33회 문제 1의 설문 1번인데 처음부터 비워놓을 수는 이제 공백으로 둘 수는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 1번을 제일 먼저 쓰지 말고 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쓰시고 거기서 이제 조금만 쓰시고 네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빠르게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시간 아껴서 득점이 용이한 다른 문제에 집중하는 게 우월 전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득점을 하는 게 일단 우리 공부하는 우리들의 고득점을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한다면 정확한 판례 인용. 남들이 아는 판례는 나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법령. 그렇습니다. 이거는 진짜 공부량으로 승부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마지막 약술 문제. 제가 이제 가장 자신 있는 약술 문제입니다. 약술 문제는요. 참고사항 초심자도 고득점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잘해야 되고 최대한 법조문을 활용해야 됩니다. 약술 문제라고 해서 그냥 주절주절 이제 쓰지 말고 그냥 법조문 순서대로 따박따박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기출문제 중에 보면 감정평가의 기준에 대해 서술하라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감정평가 기준 너무 막연하죠. 우리가 알기로는 뭐 예를 들어 실무 기준에 나와 있는 것도 다 뭐 평가 기준이고 그냥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물건별 평가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다 그런 것도 다 평가 기준이란 말이죠. 근데 그때 조금 체계적으로 답안지를 쓴 티를 보여주고 싶으면 법조문 가지고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평가사법 3조에 보면 감정평가의 기준이라고 해서 뭐 토지는 어떻게 해라, 이건 어떻게 해라, 뭐 거래사례 비교법 써라. 그리고 여기 없는 거는 감칙으로. 네. 국토부 장관이 그 이제 세부적인 기준이나 뭐 준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제 시행규칙으로 구령으로 만들어라라고 해서 감칙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 법 3조에서 3조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감칙으로 가서 감칙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평가 기준들, 뭐 기준 가치는 어떻고 기준 시점은 어떻고 이제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 간단하게 적어준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세세한 그런 것들은 실무 기준으로 넘어가잖아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최대한 법조문을 활용해서 적어준다면 답안지를 읽는 교수님 입장에서 아 얘는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는 친구구나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설령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가 빈약하다 하더라도 들어가 있는 적어놓은 내용이 사실 뭐 목차 하나를 잡았는데 두세 줄밖에 못 적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큰 틀로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틀을 가지고 답안지를 쓰는 걸 보여준다면 교수님은 우리가 아 얘는 나름의 틀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구나. 기본기를 알고 특히 법조문을 활용했으니까 기본기를 알고 공부를 한 친구구나라고 우리를 좋게 이해를 해주실 겁니다. 아무튼 약술 문제 고득점 하고 싶으면 법조문을 잘 활용하셔야 되고 또 다른 팁이라면 약술 문제에서 고득점 하고 싶으면 의의와 법적 성질은 무조건 적습니다. 설령 그 문제에서 묻는 게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30회 이야기 제가 합격한 해라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30회에서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협의. 우리 법 26조의 협의가 필수적인 절차인지를 적으라고 했나? 아, 죄송해요. 그건 됐고. 협의 성립 확인. 협의 성립 확인이라는 거 아시죠?
협의가 성립됐는지 확인하는 행위고 우리 법 29조에 나오는 협의 성립 확인인데 협의 성립 확인의 효과를 적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협의 성립 확인이라는 이 확인이라는 처분이 내려지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적으라고 했는데 그 효과를 알려면 일단 그게 우리 법 29조에 나오는 의의를 적어주시고 그리고 법적 성질을 무조건 적어줘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한테 물은 게 아니에요. 효과를 물었어요. 근데 그 효과는 법적 성질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을 무조건 적어줘야 됩니다. 왜냐면 행위에 대해서 물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 행위는 어지간하면 처분이거든요. 그 처분에 대해서 서술을 하려면 우리 협의 성립 확인의 효과라 그랬잖아요. 협의 성립 확인도 처분이고 처분의 법적인 효과는 권리 의무 관계 변동이거든요. 네, 아무튼 어떤 권리 의무 관계가 변동이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행위가 처분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줘야 되고 그게 법적 성질이죠. 아무튼 제가 앞에도 말했었던 논리적 연결 그런 것들을 약술 문제에서도 보여주는 게 고득점의 비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조금 여러 번 반복했던 이야기인데 논리적 연결을 보여주면 그 내용이 빈약해도 고득점을 할 수 있다. 근데 그 논리적 연결을 보여주는 걸 의식적으로 보여주는 건 사실은 어려워요.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이제 딱 정해드리는 거죠. 법적 성질을 적어주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바를 언급을 한다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교수님은 그걸 논리적 연결이라고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아무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밑도 끝도 없이 법적 성질 적고 곧바로 이제 본론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면 조금 교수님들이 당황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요령이 또 있겠죠. 요령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법규 문제 5가지 유형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 법조문 제가 언급을 했었죠. 좀 강조를 했었죠. 고득점의 비법은 법조문이고요. 왜냐하면 법규 시험의 본질은 제가 왜 이렇게 법조문을 중시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본질이 결국은 이제 분쟁이 주어져요. 그 분쟁 상황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해봐라. 이 사람이 결국 이제 분쟁이 해결이 안 되고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민사법원에다 가야 되냐 아니면 뭐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런 걸 우리 보고 판단해보라고 교수님이 시킵니다. 보상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보상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평가사가 되고 싶어하는 당신이 판단을 해봐라 라고 우리한테 교수님이 계속 던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조문을 쓰는 거예요. 이제 흥분해가지고 막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막 흥분해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한테 교수님 교과서 보여드릴 거예요. 학설 뭐 논문 꺼내가지고 보여드릴 겁니까? 아니잖아요. 법조문을 먼저 들이대야죠. 법조문을 보시면 이러이러한 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를 때 선생님께서는 법의 이 법 뭐 73조에 해당하실 것 같습니다. 뭐 75조에 여기 있는 내용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1순위는 법조문입니다. 누가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보라고 했을 때 법조문을 제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법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조금 애매하네요. 판사님께서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라고 네 그때 법조문만으로 완전히 해결이 안 될 때 그때 2순위로 판례가 활용되는 거예요. 법조문과 관련된 판례를 우리가 끄집어내서 일반인들한테 보여준다면 수긍하겠죠. 법조문에 비슷한 내용이 있고 비슷한 상황에서 판사님들께서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리더라 라고 우리가 이제 딱 보여줄 수 있다면 민원인께서 수긍을 하겠죠. 아무튼 학설은 그 다음 흥분한 사람한테 학설 꺼내봤자 아무 도움 안 됩니다. 네, 뭐 이제 흥분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한테 뭐 수용 유사 침해 이론이라든지 독일의 뭐 기본법이 어쩌니 뭐 그런 이야기 하면 좋아하겠어요. 아무튼 3, 4순위 저라면 한 7, 8순위 정도로 밀어놓고 싶어요. 아무튼 학설은 제일 마지막에 공부해야 될 컨텐츠고 일단 항상 법조문이 최우선이다. 법조문은 이제 명문화된 모두가 동의할 만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법조문에서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내용이 있다면 거기서 끝나겠죠. 아무튼 이렇게 한다. 법조문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조문 가지고 분쟁 상황을 해결할 수 있지만 여지가 있을 때 그때 판례를 보조로 활용한다 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특히 수험기간이 짧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제 법규를 공부하는 순서가 될 겁니다. 법조문 제일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제 개별
법 기본 강의도 법조문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할 겁니다. 법조문을 가지고 법조문 이제 1조부터 같이 읽어 나가면서 서브노트를 같이 옆에 펴놓고 판례도 같이 펴놓고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공부를 하는 컨텐츠가 법조문이랑 판례였잖아요. 그리고 이 답안지의 목차도 법조문과 판례가 뼈대가 되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아마 제가 이제 A, B로 나눠놨는데 여러분 아마 B의 형태로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문학, 한, 검, 사. 네, 저도 이렇게 공부를 했었고 이제 실무정에서도 이제 모두가 이렇게 가르치는 이 것이지만 이제 사실은 법학 시험의 스탠다드이긴 합니다. 하지만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제가 볼 때 특히 우리 간평 시험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학설이 비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특히 우리는 법조문이 중요하다고 제가 반복을 했잖아요. 우리 일반 행정법이나 그런 데서는 법전을 주거든요. 그리고 그쪽은 아예 없는 조문, 우리 성문법에 없는 것들을 가상의 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네. 사실 우리 출제하시는 교수님들께서 약간 그쪽을 네. 클래스를 높게 평가를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쪽은 막 법조문을 틀어가지고 없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신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법조문을 물론 법을 적어야 되지만 우리 시험에 비해서는 법조문의 비중이 조금은 적습니다. 왜냐면 네. 법전이 주어지니까.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아니죠. 시험 범위도 굉장히 좁을 뿐더러 아무튼 그래서 법조문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법령을 제일 먼저 끄집어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련 판례를 설명해 주시고 사안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목차 짤 때도 편하고 목차 짜는 거 사실 스트레스거든요. 목차를 짤 때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고 공부할 때도 편하게 시험장에 답안지 쓸 때도 편하게 그런 방법이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저 요거대로 가시는 게 일단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목차가 잡혀지는 건 아닙니다. 다른 것도 해야 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 방향을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B의 문학판 검사로 가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접근 방향입니다. 법학의 기본이에요. 하지만 수험의 효율성으로 갈 때는 A 타입으로 가는 게 훨씬 낫다. 그리고 저도 이제 네. 이게 저도 예전에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B 타입으로 공부를 하고 고득점 저도 했죠.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너무나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싶네요. A타입으로 가시면 되고 효율성의 문제에서 A타입은 필요 학습량을 줄일 수가 있고요. 범용성이 높아요. 이제 시간을 세이브해서 실무에 투입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지간한 답안은 다 A타입으로 목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기본 나아갈 우리 기출문제 해설 강의에서 제가 이제 모든 기출문제들을 A타입으로 풀어내지는 못해요. 근데 A타입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A타입으로 풀 것이고 A타입으로 풀 수 없는 나름 B타입으로 가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B타입으로도 목차를 어떻게 짜면 되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A타입으로 해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5가지 문제의 유형들이 나올 때마다 네, 탁탁탁 어떻게 접목을 하면 되는지를 네, 아무튼 그래요. 제 컨셉은 효율성.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것이냐 초점을 두고 어떻게 하면 좀 얍실하게 그렇게 공부할 것이냐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끊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문제 분석을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